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문법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이제 학습 상황에 따라서 뭐 다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일관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 리딩이나 라이팅을 하는데 이 문법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학습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다 고민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법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런 점들을 오늘 잠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법을 학습을 하려면은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네, 이 전문 용어들이기 때문에 문법 용어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들의 의미와 정의를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품사를 알아야 우리가 그 문법의 내용들을 뭐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영어의 품사는 팔품사인데 요거를 이제 쉽게 외우도록 이렇게 합니다. 명대동에 형부가 사는데 이름이 전접감이다. 네, 이렇게 이제 외우라고 그러는데 보통 뭐 학생들이 여기 이제 성과 이름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전접감이 잘 안 외워지긴 하지만 몇 번 하면은 또 금방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명대동에 형부가 사는데 이름이 전접감이다. 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품사의 정의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수강을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뭐 팔품사 그러면 팔품사가 있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 학습이 좀 더 다이내믹하게 진행이 되려면은 자꾸 뭔가 그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그때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팔품사 그랬는데 그럼 이제 품사가 무슨 뜻인지 뭐 이런 걸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네, 품사라는 것은 단어의 그 성질이나 특성,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역할에 대한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어의 성질이나 특성 또는 역할.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먼저 이 성질이나 특성은 지금 여기 규정해 놓은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대동 형부 전적강. 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성질을 8가지로 규정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역할은 무엇이냐? 역할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역할이라는 것은 이제 문장의 주요소 4가지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문장의 주요소 4가지. 네, 그러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역할이라는 게 이 품사의 역할이라는 게 주어로 쓰이는 품사가 2가지죠. 명사, 대명사. 목적어도 역시 명사, 대명사. 보어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이렇게 되죠. 네. 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들으면은 역시 뭐 책에서도 보셨고 많이 방송 뭐 한 번쯤 문법 공부하려면은 방송 클릭해서 들어가셨을 때 다 들어본 내용들이라서 뭐 새로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강의 현장 강의를 하면서 질문을 하면은요 대부분은 바로 대답을 못 합니다. 팔품사 한 3분의 1은 영어의 품사가 몇 개냐고 물으면 구품사라고 보통은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하는
학생들의 층은 네, 초등학생일 것 같죠? 아닙니다. 예, 초등학생들은 아예 품사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품사가 뭐냐고 물으면은 네, 뭐라고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에 해당이 안 되고요. 중학교 이상인데 네, 중학생들도 뭐 약간 네, 품사 그러면 바로 연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정도 됐을 경우에 품사 하면은 바로 대답을 합니다. 네, 뭐라고요? 구품사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팔품사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종류를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예, 명사, 형용사, 뭐 부사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요. 부사 그러다가 꼭 보호 얘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예, 한 60대 40 정도 네, 됩니다. 예, 보호하고 부사가 헷갈리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반응들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주 요소라는 이 분류와 네, 팔품사라는 이 분류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쓰이는 용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품사가 겹치다 보니까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장의 주요소 네 가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과 네, 이 품사와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뒤섞여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바로 품사라는 거를 사전 정리를 안 해놓고 다음으로 자꾸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요. 교재를 보시든지 아니면 강의를 들으시든지 대부분은 카테고리 중심으로 문법 학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순서대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해놓고요. 이거를 이제 섹션별로 나눠 놓는 거죠. 네, 그래서 명사 파트, 네, 그래 이제 문법책이 이렇게 되니까 뭐 인덱스가 이 품사만 가지고 8개의 품사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주요소는 어떻게 되느냐? 섞여 들어가는 거죠. 네, 뭐 명사를 다룰 때 주요소 부분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주어, 목적어, 뭐 보호로 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데요. 그렇게 되니까 정보는 들어와 있는데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네,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품사와 주요소가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왜 구분이 되어야 하는지 이게 학습자들이 양해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명사가 주어로 쓰인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명사가 목적으로 쓰인다는 게 왜 중요한지 이해를 못 해요. 명사가 보호로 쓰이는 게 왜 중요한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럼 그 이해를 못한 게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 중 쓰임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네,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네, 쓰임이 다른 걸 고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1번 네, 주어 명사 주는 거죠. 2번 목적어 명사 줍니다. 네, 3번 보호 명사 줍니다. 네, 4번 역시 보호 명사 줍니다. 5번 네, 역시 목적어 명사 줍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눈치를 채야 되죠. 쓰임이 다른 거는 뭘까요? 네, 그냥 다 명사예요. 쓰임이 다른 것은 네, 답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왜? 동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주어와 목적어, 보호의 성질까지 이게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명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주요소와 품사의 이 구분에 대한 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는 화가 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한 기준을 누가 정하냐 뭐 이런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그 문제에 대한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네. 자, 지금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지 들으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네,
문법의 용어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요, 쓰임이 다른 곳을 고르라는 문제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전형적인 문제 방식인 건 아시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안 하시면은요, 이 문제는 결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품사와 이 주요소, 품사와 주요소에 쓰이는 이 용어들의 차이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여기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 보시죠. 품사는 단어의 성질이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장의 주요소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역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동사 앞에 오는 명사를 주어라고 부르고요. 동사 뒤에 오는 명사를 목적어나 보어라고 부른다는 거. 역할은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나오는 문제가 문법 문제의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문법 문제화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느냐 보시죠. 뭐 대표적인 게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 이 투부정사, 이것도 역시 그래서 문법 학습을 하실 때에는 용어에 대한 궁금함을 가져야지 학습을 좀 쉽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지가 부정하는 말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듣습니다. 그래서 뭐를 부정하느냐, 투를 부정하면 이거는 아닌 걸 알아요, 직감적으로. 근데 여하튼 낫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뭔가 마음속에 찜찜하게 남아가지고 해소가 안 되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먼저 명확하게 돼야지 된다. 그래야 집중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 이 투부정사에 대해서 솔직하게 부정사라는 뜻이 뭔지 아시는 분, 혼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어로는 infinity죠, infinite고, 요거는 이제 finish라는 것은 요게 이제 프랑스어죠. 프랑스어인데 영어로는 end입니다. end. 그래서 이제 in이 붙으면 not의 의미가 붙는 거죠. 그래서 제한이 풀린 상태입니다. 제한이 풀린 상태인데 뭐에 대한 제한이 풀렸다는 뜻이냐 하면은요, 투부정사라는 게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오죠. 동사의 원형이 오는데 이 동사와 투가 만나가지고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동사가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라는 이 한정된 상황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없어진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전치사 to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된 문법 용어로는 투부정사의 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부정사의 용법 3가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품사를 모르고 있으면은 동사가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뀌었다라는 게 뭘 얘기하는지 자체를 접근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다시요. 품사가 이렇게 8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동사인데 얘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게 되는 거죠. 알아듣고 싶지 않아집니다. 아예. 왜? 품사 자체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는데 뭐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품사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대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용어들을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명대동에 형부가 사는데 이름이 전적가입니다.
이거는 뭐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지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대로 요거는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하시면 됩니다. 명대동에 형부가 사는데 이름이 전적감인데 투부정사는 그럼 뭐냐? 그 8개 품사 중에 하나인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가 투와 만나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뀌게 된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왜 바꾸냐 이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명사로 바뀌는 거, 이거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명사로 바뀐 경우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네, 목적어 쓰기 문제로 나오죠. 목적어 사용 문제로. 기억나십니까? 투부정사가 목적어 사용 문제로 나오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학습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가 떠오르세요? 안 떠오르시면은 이거 이제 처음부터 뭐 그냥 제 강의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들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됩니다.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하면은 동명사가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동명사. 동명사가 떠올라서 그러니까 동명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동사에 어떻게 하는 거죠? ing를 붙여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거죠. 명사로 품사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다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역시 이것도 주요서 이 팔품사를 알고 있어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동사, 그죠? 그 다음에 ing 때문에 뭐라고요? 명사 됐다는 겁니다. 동사인데 ing 때문에 명사가 됐다. 그러니까 이 경우하고 같은 거죠. 동사인데 to 때문에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됐다. 그러니까 팔품사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요, 이 얘기를 들으면은 뭔 얘기인지 전혀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는 거죠. 그렇지만 팔품사가 정리가 돼 있으면 그 품사들 가운데 뭔가 다른 품사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구나. 이것까지는 양해가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팔품사는 무조건 문법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머릿속에 넣어둬야 됩니다. 뭐 무조건이라 그런다고 그렇게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것도 아니죠. 명대동에 형부가 사는데 이름이 전적감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니까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 얘도 명사고 그러니까 얘도 명사예요. 투부정사도 명사고 동명사도 명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쓰기 문제 많이 풀어보셨죠? 그 지금 당장 현역에서 이 문제로 고통받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아련한 추억에 젖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였었는지 대표적인 동사가 뭐였었죠? 바로 want죠. want. want 다음에 그러면은 to 부정사와 동명사 왔을 때 어느 게 목적어로 쓸 수 있느냐? 자, 그럼 보세요. 목적어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품사와 주요소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묻는 게 이 상관관계를 묻는 문제가 80%를 차지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니까 동사 얘기하다가 얘가 명사로 바뀌었다. 동사 얘기하다가 ing 때문에 명사로 바뀌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얘가 목적으로 올 수 있느냐 주요소 얘기로 넘어오죠. 다시. 그래서 목적으로 뭐를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는 맞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얘가 맞는 이유는 뭐냐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뭐 이유는 없죠. 그냥 외워라 보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출판 내용들에도 보면은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와 취하지 못하는 동사 두 개를 다 취하는 동사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 그걸 이제 한 덩어리 던져주는데 별로 기분 좋지 않죠. 그거 어떻게 외워야 될지 방법도 물론 이제 외울 수 있으면 뭐 외우는 게 취미생활이면은 축복받은 분이시고요. 그럼 이제
외우는 게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원리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동사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to라는 전치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네, 얘는 이제 도착 지점, 네, 도착 지점을 염두에 둔 쓰임입니다. 방향으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 to라는 거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도착 지점을 방향으로 도착 지점을 염두에 두는 거니까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은 미래지향적인 개념이 된다. 이게 지금 연결이 되시나요? 미래지향적인 것과 이 장소적인 것과 시간적인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시나요? 네. 이건 이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직관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되시는 분들은, 네. 이게 공간을 시간으로 전환시키시면 됩니다. 아니면 시간을 공간으로 전환시키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ing는 뭐냐면 직전 과거입니다. 직전 과거. 그러니까 말 떨어지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성질하고 이 콜로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짝이 맞아야 되는 건데, 느낌이 맞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느냐, 동명사가 목적으로 오느냐. 이건 이제 언어는 습관이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할 때 분위기라는 게 맞아야 되는 거고, 그 분위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현상. 이런 거 이제 어법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와 문장의 법칙이 같이 이제 맞아 떨어져 가야 되는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전에 이제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에는 문법만 배우다 보니까, 네, 이제 외워라 뭐 이렇게 된 거였었는데, 이런 건 이제 언어적인 어떤 습관들이 관련된 거였습니다. 이것도 뭐 이유를 알고 나면 별거 없어요. 네. 이게 이제 이유를 모르면은 이게 도대체 그냥 외워야 되는 건지, 외우라면 이제 방법이 뭐 외우라 그러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대부분은 대부분이 아니라 다 뭐 이제 이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은 언어의 어떤 그 사용, 이 용례와 용법에 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네, 뭐 어법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문법 수업의 포인트는, 네, 따로 가지는 않고 여기 패키지로 같이 묶여서 간다는 것도 겸사겸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억하실 점은 뭐라고요? 주요소와 팔품사, 네, 이 두 가지 용어를 먼저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문법이라는 학습을 하실 수가 있다. 네. 뭐 요 두 가지만 정리되면은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내용들은, 네,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 문법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들어가면 양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지적인 능력과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가 됩니다. 양이 막 경우의 수가 이것만 8개에다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근데 이게 서로 얽히고 설키면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카테고리 중심으로 학습이 짜여져 버리게 되면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양적인 감당을 못하는데, 코어를 가지고 먼저 학습을 구성을 해 놓으시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가지치고 나오는 것들은 따라잡기가, 네, 쉽고 어렵고 자체가 아닌, 네, 그런 이제 상황으로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납득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이 품사와 주요소의 관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심화학습으로 가는데, 참고로 이제 제 수업은 practical grammar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 지우고 듣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죠. 이 칠판은 작은데 판서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사이사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네, 이 practical grammar라고, 네, 여기 이제 제 수업의 네이밍입니다. 네. 이 practical은 이거는 뭐냐면 이제 분석적 글읽기, 첫 번째 과목 학습 목표가요. 분석적 글읽기입니다. 네, 그 글읽기를 할 때는 보통은 그 비평적 글읽기라고 하는 게 내용 중심으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거기에다가 이 문법적인 분석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고 이제 문법은 이거 논리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 종속절과 주절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양해가 안 되고, 네, 그래서 문법적인 판단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글을 읽는다는 거는, 네, 그거는 뭐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게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렇다고서는 뭐 문법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그냥 뭐 시험용은 가능합니다. 시험 문제풀이용은 가능하지만요, 제대로 된 글을 읽기를 할 때는 이 문법적인 분석이 없이는 글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거기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라이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라이팅을 할 때 이 단어들이 어떤 원리로 배치가 되는가, 배치의 원리를 또 문법적으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1번하고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호환이 되는 거, 상호성을 가지고 가는 게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이고, 그게 이제 practical grammar라고 네이밍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으셔가지고는 뭐 특이한 거 하려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요즘 워낙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 뭐 거기 올라오는 영상들 중에 다 이제 본인이 잘한다 아니면 뭐 본인만의 특색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 하기 때문에 뭐 그 중에 하나로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뭐 실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냥 그 파격이나 특이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실용성, 실용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 문법이 진행된다는 것. 네, 그래서 말 그대로 practical입니다. practical로 진행이 되는 문법이니까 다음 이어지는 영상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